아이의 폭력성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뭔가 심리적으로 불편하거나 건강하지 않을 때 아이들이 참을성이 떨어지고, 참을성이 떨어지면 주변의 자극에 더 예민하게 반응해서 폭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절대로 잔인한 매체를 없앤다고 해서 아이들이 공격성을 분출하는 놀이나 아니면 게임을 안 할까? 그거는 절대 일어날 수 없겠죠. 만들어내겠죠, 아마. 의외로 공격성을 높이는 행동은 강동구 더마음 의원에서 소아정신과로 일하고 있는 최미지라고 합니다. 소아정신과에 오는 많은 부분은 한 반 정도는 거친 행동이라든지 폭력적인 행동 때문에 오는 사례인 것 같아요. 진료로 보면 학교폭력위원회가 생기면서 많이 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울고 떼쓰고 하는 친구들 위주였다면 요즘은 어떻게 보면 폭력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공론화되는 경향이 생기면서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행동들이 폭력으로 정의되고 소아정신과까지 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네요. 예전에는 아마 짓궂은 행동, 놀림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 일로 병원에 오지는 않았을 것 같고, 누군가를 진짜 때린다든지 멍이 든다든지 했을 때만 병원에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적인 면인데, 초등학교나 들어가면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을 아이들에게 하고, 이러이러한 것은 폭력이다, 이런 것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게 성폭력이다, 이런 식으로 물리적 폭력, 성적 폭력, 언어 폭력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당하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게 폭력인지 잘 의식을 하고, 그래서 폭력을 더 조기에 발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폭력의 양이 늘었다기보다는 폭력이라고 더 정의를 잘 해서 병원까지 와서 조기 발견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겠네요. 이거는 나이대별로도 다양할 것 같은데, 학령기 전, 유치원 전의 아이들, 그리고 학교 다니는 친구들, 이렇게 나누는 게 좋겠네요. 유아동기의 아이들은 실제로 누가 크게 다치게 하는 행동은 없죠. 뭐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서 옆에 있는 아이를 쥐어박는다든지 핥힌다든지 떼써서 버둥거리다가 발로 찬다든지, 그 정도의 행동? 그런 경우는 이제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문제시하는 폭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학교 다니면서부터 말하는 것 같고, 그 친구들은 드러나게는 던지거나 때리거나 하는 물리적 폭력이나 욕을 한다든지 기분 나쁜 말을 하는 언어적 폭력을 할 수 있겠지만, 보이지 않게 하는 뭐 은따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적인 폭력도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없는 사람 취급을 한다든지 그 친구한테만 말을 안 건다든지 하는 식으로의 약간 수동 공격적인 폭력도 폭력에 포함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대부분의 경우 아이의 폭력성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뭔가 심리적으로 불편하거나 건강하지 않을 때 아이들이 참을성이 떨어지고, 참을성이 떨어지면 주변의 자극에 더 예민하게 반응해서 폭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폭력이나 뭐 공격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충동적이라든지 화를 잘 낸다든지 짜증을 많이 내는 친구들은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은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쟤는 공격적인 아이라서 폭력적인 어른으로 자랄 거야,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 그 아이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저렇게 공격적인 행동을 할까, 옆에 있는 아이를 때리고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할까,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대부분은 아이들은 원인이기보다는 사회나 가정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가정 내에 부부싸움이 잦다든지 가족이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우울한 친구들은 짜증을 많이 내고 화를 많이 내요. 그래서 아이의 우울이 공격성에 나타내게 하는 원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뭔가 학교에서 상황이 아이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겠죠.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학업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발달 문제가 있는 IQ가 낮은 지적장애 친구가 있는데, 지적장애인지를 모르고 받아쓰기나 수학을 그 나이 또래만큼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 아이는 짜증을 낼 가능성이 있죠. 자기 능력에 비해서 너무 높은 요구를 받으니까. 그 아이가 폭력성이 있는 아이라기보다는 그 아이는 지적 수준이 낮은 친구인데 너무 과한 요구를 받고
거고 다른 사람이 그걸 몰라주기 때문에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숙제를 안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주로 주변에 있겠죠.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문제는 그 아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폭력적이거나 때리거나 물거나 짜증내는 그 아이가 너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공격성 없는 게임이 과연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병원에서 놀이 치료를 많이 하는데 놀이 안에 게임이 들어가잖아요. 그 스포츠도 들어가고, 놀이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는 공격성의 표출이거든요. 우리가 스포츠에서 공격성을 표출하지 아니면 어디 가서 표출할까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뛰고 놀고 태클 걸고 공도 차고 하면서 공격성을 표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밖에서 뛰어놀고 몸으로 아이가 공격성을 표출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예를 들면 책상에 앉아 있다든지 공부만 한다든지, 그럴 때 아이가 게임이라도 못하게 하는 거는 너무 잔인한 일인 것 같아요. 게임에서 총을 쏜다든지 게임에서 괴물을 잡는다든지 게임에서 칼싸움을 하는 거, 그걸로라도 아이는 자기의 에너지를 분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몸을 쓰고 축구하고 농구하고 부딪히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든지 아니면 게임이라도 하게 해야 아이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상승작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학습 효과는 일으킬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은 공격적인 거를 끌린다든지 자기의 에너지를 분출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분출할 수 있는 적절한 출구를 찾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 뭐 그게 액션 게임일 수도 있고 액션 영화일 수도 있고 잔인한 영화나 게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영화 때문에 공격적으로 됐다기보다는 모든 사람은 타격감을 주거나 에너지를 분출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때마침 옆에 더 쉽게 분출할 수 있는 매체가 있다면 거기로 더 잘 가게 된다? 그런 거 아닐까? 그냥 서로 나쁜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절대로 잔인한 매체를 없앤다고 해서 아이들이 공격성을 분출하는 놀이나 아니면 게임을 안 할까? 그거는 절대 일어날 수 없겠죠. 만들어내겠죠, 아마. 스포츠나 문화 형태로요. 나이대별로 적절한 정도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교 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막 피가 안 튀는 정도에서 상어가 잡아먹는다, 물고기를. 게임에서 상어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도 사실은 공격성이나 폭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게임에서 이제 폭력을 없애야 된다고 그 정도의 게임도 뭐 막자? 그거는 너무 심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게임 안에서 상어가 되게 리얼하게 물고기를 쥐어 흔들면서 피 범벅이 되게 잡아먹으면 안 되겠죠. 그건 이제 어린이용으로 부적합한 게임일 것 같고, 하지만 아이들한테 상어가 물고기를 잡아먹고 캐치해가지고 포식자의 어떤 본능을 이제 만족시키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게임이잖아요. 그런 게임조차도 못하게 한다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보는 거죠. 그 정도의 장치는 아이들한테 해소할 장치는 줘야 되지 않냐. 근데 그 그래픽이 얼마나 잔인할지 얼마나 리얼할지 그런 거에 대한 규제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애기들한테는 그래도 좀 귀엽게 만들어야 될 거니까. 의외로 공격성을 높이는 행동은 강한 통제죠. 하지 마라고 하면 더 하고 싶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ODD라는 병이 있거든요. 적대적 반항장애라고 한국말로 하는데, 그 친구들은 친구들이랑 너무 잘 지내고 타협도 하고 양보도 하고 그런 친구인데 권위적인 대상한테만 화를 내는 거야. 부모님, 학교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막 거칠게 얘기하고. 그 친구들은 선택적으로 그렇게 폭력적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건데, 그 친구들의 그런 행동은 기질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친구들한테 너무 잘하니까. 왜 그런 권위의 대상한테만 그렇게 적대적인 행동을 할까? 그건 이제 강한 통제나 억압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 친구들의 히스토리를 보면 어릴 때 부모가 엄청나게 강압적으로 대하고 모든 선택을 부모님 다 하고 너는 시킨 대로만 하라고 하고,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는 것도 철저히 무시하고 했던 과거력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는 할 수 없이 말을 듣다가 중고등학교가 되면 2배로 공격적인
공격적인 친구가 되는 거죠. 특정 어른한테만. 그런 식으로 강한 억압은 강한 분노를 낳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나치게 억압하고 통제하고 뭐 잔소리해서 이렇게 해라, 아이한테 선택권을 하나도 주지 않고 끌고 가는 그런 식이 가장 많은 것 같고, 사랑은 주지 않고 요구만 할 경우에 아이들이 거칠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팩트 폭력처럼 만든 얘기를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아마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방 정리해라, 일찍 나가야지. 그게 다 같은 얘기인데 맞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애는 화를 낸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자세히 그 관계를 보면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당한 요구를 하긴 하지만 그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아이에 대한 돌봄도 필요하고 관심도 필요하고 요새 뭐가 힘든지 이해나 공감도 같이 필요한데, 이해나 공감이나 관심이 없이 필요한 요구만 하실 경우에 아이들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사랑하지 않는데 계속 요구하면 화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이것도 나이별로 다르긴 한데, 일단은 남자애들 그리고 좀 거친 활발한 여자아이들이랑 엄마들이 잘 안 맞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엄마들은 공격성을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뭐 치고받고 한다든지 뭐 발로 차고 막 벽을 막 친다든지 공을 탕탕 튀긴다든지 레슬링 하는 것처럼 위에 가서 누른다든지, 그건 사실은 문제되는 공격성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엄마들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든지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제지하시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뭐 동생이나 누나랑 놀 때도 다치지만 않는다면 몸싸움처럼 레슬링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쫓아가고 넘어뜨리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위협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의 공격적으로 보이는 놀이는 용인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물리적인 거 말고도 뭐 예를 들면 인형으로 놀 때 잠자리가 무당벌레를 잡아먹고 죽이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특히 엄마가 보기에는 잠자리가 무당벌레 왜 잡아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놀이 내용에 대해서도 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놀이잖아요. 진짜 잠자리를 뭐 죽이거나 무당벌레 어떻게 되는 게 아니니까, 실제로 살아있는 생명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면 놀이에서는 죽인다든지 뭐 머리를 때린다든지 인형끼리 바르는다든지 그거는 건강한 공격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놀이를 봐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도 어느 정도의 너무 잔인한 부분이 아니라면 공격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죠. 스포츠로 풀 시간을 주시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게임은 허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 공격적인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왜 쟤가 나한테 이렇게 차갑게 얘기하고 버릇없이 얘기하지? 왜 쟤가가 아니라 왜 쟤가 그렇게 얘기하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청소년처럼 조금 큰 아이도 사실은 원인이 청소년이나 아이한테 있는 게 아니고 부모한테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그 원인을 나나 내 주변에서 찾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 것 같네요. 부모의 행동은 듣기. 왜냐면 보통 부모들은 말하려고 하니까요. 예를 들면 자기가 잘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아이들은 부모 탓을 하면서 울고 난리치고 그게 엄마 때문이고 왜 그걸 나한테 안 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애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고 엄마 탓을 하고 뭐 남 탓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고쳐주려고, 그거 네가 그런다고 해서 엄마가 이렇게 한 거잖아, 아니면 그거는 너가 알아서 했어야 될 일인데 왜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고쳐주고 싶으니까. 근데 사실은 아이도 그거 자기가 잘못한 거고 엄마 탓이 아닌 거 다 알고 그냥 화나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팩트를 고쳐주려고 굳이 실랑이를 하거나 시비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화나서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찡찡대는 거다, 옆에서 그냥 들어도 되는 것 같아요. 들으면 아이가 뭔가 자기가 수용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가 뭔가를 얘기하고 고쳐주려고 하면 수용되는 느낌을 받는데 실패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영혼 없이 딴 생각하면서 그냥 멍 때리는 건 아니고, 진짜로 제가 왜 저렇게 화가 났지? 그 아이의 의도랑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듣는 거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저렇게 얘기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주고 싶거든요. 저렇게 남탓만 해가지고 울고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사람 많은데 이렇게 시끄럽게 울면 안 돼, 아니면 지가 한다고 해놓고 안 해놓고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그 아이한테 교정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드는데, 울고 떼쓰고 화내는 친구한테, 아니면 청소년이
시간이라고 하면 뭐 엄마가 왜 안 깨웠어? 내가 오늘 뭐 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막 화를 낼 때 그러면 엄마한테 깨워달라고 먼저 아침에 깨웠는데 안 일어나지. 이렇게 되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아이가 바뀌는 건 없고 근데 엄마가 왜 안 깨웠어? 이렇게 할 때 그 애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왜 안 깨웠냐 그거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내가 속상하고 화가 난다 늦어서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그냥 글자 그대로 듣지 말고 그 안에 함의를 그냥 귀 기울이고 들어주시라는 거죠. 감정을 수용해 주라는 얘기겠죠. 문자를 들으라는 게 아니고. 아이들은 힘들고 우울하고 괴로울 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때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짜증내고 화내고 때리면 아이를 문제로 보시지 마시고 왜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